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유재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려야 해서 이렇게 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의료 AI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좋은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강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저 제목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이해 및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이고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보면은, 저는 삼성서울병원 스마트 헬스랩에서 연구 생활을 좀 했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의생명시스템 정보학교실에서 연구 교수를 지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오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탄톡생 하스피털, 그리고 듀크 NUS에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연구들이 Interpretable AI,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혹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게 제가 한림대학교 넘어오기 전에 내용이고요. 현재는 한림대학교 AI 융합연구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의학과의 겸임 교수이고, 그리고 유메스첸 메디컬 스쿨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학교에서 겸직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AI 어슈런스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은 의료 AI를 평가할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 랩의 디렉터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대슈랩이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for 스마트 헬스 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는 AI 어슈런스라고 하는 AI 검증,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디지털 헬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에임 오브 더 렉처를 크게 네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의료 인공지능에서의 여러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에임 오브 더 렉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에임 오브 더 렉처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좀 연구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로는 방금 이야기한 내용으로 의료 인공지능 AI for Health라고 AI for H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조 장치로서 AI Assurance for Healthcare라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 및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임상 현장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뷰노나 뭐 루닛 같이 뭐 AI를 바탕으로 해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어떤 튜머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튜머가 있는가, 튜머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단 보조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원래는 평균 15년 정도 이 신약 개발이 걸리고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의 후보 물질 중에서 약 한 개만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됐었는데,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했을 때는 약 5년 정도로 그걸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형태로도 AI가 이런 헬스케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personalized healthcare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개인 맞춤화 의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태어날 때까지의 모든 그 여정을 patient journe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patient journey, 그 각각의 요소별로 새로운 데이터가 쌓일 수가 있고, 그런 환자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와 AI가 겹쳐져서 이런 personalized medicine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AI가 잘 된다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와는 좀 별개로 의료 인공지능이 발생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 중에 하나는 공정성, 페어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위아래가 똑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이 다름에 따라서 위에 있는 캐릭터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에 있는 캐릭터는 애니멀로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떤 이 논문이 2025년도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이 블랙 환자이고, 그다음 피메일 환자일수록 이런 암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좀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대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좀 대두가 좀 덜 될 수도 있지만 요 블랙이라던가 그런 거 말고도 이 연령대별로 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AI Act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페어니스가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슈런스적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약 뭐 한 3천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은 되는 형태이지만 EU AI 액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 3%에서 총 매출의 3%에서 뭐 많게는 7%까지 이 벌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형태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환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LLM을 아마 안 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그 제미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써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드 제미나이라고 구글에서 발표한 생성형 AI인데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뇌부위를 진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성형 AI의 어떤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어떤 정보가 중요한가 보다는 어떤 정보가 신뢰성 있는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헬스라고 해서 영국에서 시작한 어떤 헬스케어의 어떤 그 회사고요. 어,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가까이 이 가치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와 같은 굉장히 시비어한 어떤 이 그 상태를 단순하게 소화불량이라는 어떤 이 시비어하지 않은 형태로 잘못 오인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파산을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고 이와 같이 어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은 AI를 좀 연구하는 분들이라면은 좀 익숙한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은 요시아 벤지오 교수님이시고 오른쪽은 그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시죠.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십니다. 둘 다 AI의 갓파더라고 불리시는 분이신데 둘 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왼쪽에 계신 요시아 벤지오 교수님께서는 안전 연구가 인공지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안전 연구가 지금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안전 연구에 굉장히 좀 큰 컨트리뷰션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프리 인턴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속도로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어, 결국에는 인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헬스 관련된 논문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한 10,000건 이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FDA의 인허가를 받는 수를 보면은 2017년 이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이 인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지에 대한 AI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이런 논문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좋은 성능이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실제 AI의 모델 개발 관점에서는 이 AI를 쓴 집단과 쓰지 않은 집단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기반으로 해서 요 OHCA에 대한 디텍션을 얼마나 임프로브가 했는가
대한 프로스펙티브 연구를 해봤을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능이 곧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실험실 환경에서 높은 AUROC와 정확도를 보여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 실제 임상적인 어떤 이 세팅에서는 이 성공률이 낮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 AI에 대한 적용 실패를 이야기를 하면서 BMC 메디슨에서 2019년도에 이런 논문을 냅니다. Key Challenge for Delivering Clinical Impact with AI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의료 AI가 적용이 실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에비던스 갭이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safety and trust, 세 번째는 알고리즘 바이어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mplementation challen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비던스 갭 같은 경우는 AI 예측 성능과 실제 임상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safety 안전성이라던가 위험성 이런 것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또 실패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리즘적인 어떤 바이어스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이 통합적인 어떤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챌린지라는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소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여기서도 이 sepsis 환자에서 우리가 이 hospitalization에 대한 내용을 예측을 하는 모델을 해봤더니 실제 AI 모델 개발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external validation을 실제로 수행해 봤을 때는 0.63 정도의 AUROC로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언제 이 알람이 울리는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24시간 이전에 좀 더 충분하게 인터벤션을 할 정도로 이 디텍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한 두세 시간 이내에 요게 디텍션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던가, 임상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조직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인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 기술적인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지나도 이런 성능이 유지되는가,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병원이 달라져도 아니면은 이 성능이 지속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임상적인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는 실제 진료 흐름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직적인 지속 가능성은 이런 AI 모델을 이 거버넌스 차원 혹은 이런 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은 AI가 발전할수록 이런 리소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AI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파트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 리뷰를 해본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를 소개를 좀 드려보면은 BMJ 오픈 퀄리티의 2026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왜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페일리어가 어떤 게 베리어가 뭐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신뢰와 이해 부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이런 베리어가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요거는 또 다른 어떤 논문인데 NASS Framework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ASS는 Non-Adoption, Abundant, Scale-up, Spread and Sustainability라는 어떤 약자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해 놓은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요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총 7가지 컨디션, 테크놀로지, 밸류 프로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한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평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ASS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환자에 대한 복잡성, 실제 진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내용. 결국에는 이 문제는 CDSS 혹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현실과의, 현장과의 핏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거,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부담을 어떻게 좀 맞는가, 스텝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다음에 demand side value, 또 페이션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루틴에 대한 어떤 이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성능적인 측면도 있고, 운영적인 측면, 비용 및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데이터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표준화라던가 이런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모델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셋 시프트 혹은 캘리브레이션 시프트라고 해서 이 드리프트 시프트라는 내용이 이 데이터가 변화하는 어떤 이 분포에 대한 변화를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지속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료진의 버든이라든가 아니면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AI 모델을 생성할 때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 검증할 때의 데이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포 변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컨셉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50년 전에 sepsis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지금에 대한 sepsis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컨셉이 이 바뀜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X와 Y의 관계 변화가 과연 이 AI 모델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속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병원에서의 이야기가 다른 병원에서의 어떤 성능에서도 과연 달라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5년 전에 AI 모델이 지금도 과연 잘 쓰여져 있는가. 이게 temporal validation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 external validation 중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적인 locally 하는 validation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향적인 성능에서는 우리가 AI 모델이 잘 성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프로스펙티브한 어떤 실제 이 AI 모델을 임상에 적용한 이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는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대다수 연구들이 후향적인 경우에서만 이런 성능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스펙티브하게 전향적인 어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해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제 임상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RCT적인 어떤 연구 디자인을 수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거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논문이고, 실제로 그 AI 모델을 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하스피털 A에서 만들어 봤더니, 요거는 그 하스피탈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 그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요 예측 모델을 만든 거고, 확인을 해봤더니 2014년부터 15년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AUROC를 봤을 때는 0.87 정도가 나오고 A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잘 나온다라는 내용과 같은 A 병원 같은 경우는 타임을 14부터 15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8년도 템포럴 밸리데이션을 해봐도 잘 나온다. 그리고 같은 A 병원에서는 레트로스펙티브만 한 게 아니라 프로스펙티브까지 전향적인 연구를 수행을 해봤을 때도 잘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죠. 자마 오픈 네트워크에 실린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모델 팩트 시트라고 해서 AI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 transparency라고 이야기합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투명성의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수업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투명성 같은 경우는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든가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것처럼 정보 제공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AI 모델을 가지고 어떤 아웃컴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모델 타입은 무엇인가, 인풋 데이터 소스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AI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서머리 가지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워닝처럼 이 AI 모델은 어떤 게 지금 현재 문제인가라는 거를 알려줘야지만 이 AI 모델을 가지고 쓰는 의료진이라던가 환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팩트 시트 혹은 모델 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는 그 트랜스페런시적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이라던가 공정성 혹은 위험성 아니면 hallucination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우리가 좀 디텍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AI assurance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ssurance라는 것은 검증이라는 뜻인데요. 헬스케어에서의 AI assurance를 어떻게 검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의료 AI의 안전벨트라고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좀 이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 미리 대비하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슈런스를 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confidence라는 어떤 혹은 certainty 단어로 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I 어슈런스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fairness도 있고요. ethical, responsible, interpretable, explainable, robust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기서는 privacy, transparency, responsible, accountable, 뭐 fair 이런 굉장히 좀 논문마다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이 컴포넌트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뭐 이게 뭐 UK라든가 아니면 WHO에서도 이 assurance에 대한 내용을 reliability, safety 아니면 뭐 responsible, ethical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에는 이 표준화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ISO 뭐 23894에서도 이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점들을 표준화할까? 그리고 뭐 내용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안정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AI 모델은 공정해야 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safety 안전해야 되고 transparency and explainable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그다음에 robust and reliable 믿을 만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AI의 어슈런스적인 측면으로서 크게 나오는 네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어슈런스를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그 모델을 신뢰할 수 있을까, 트러스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AI 어슈런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들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법률 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Future AI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Future AI는 2025년도 BMJ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Future는 Fair, Universal, Traceable, Usable, Robust, Explainable의 약자로서 떻게 하면 우리가 이 trustworthy하고 deployable AI를 헬스케어에서 만들 수 있을까를 제안하는 세계 최초의 어떤 가이드라인,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해당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의 참여 국가, 그러니까 약 120명 정도의 연구자가 모여서 2년 동안 8번 이상의 델파이를 거치면서 만든 보건의료 AI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어떤 첫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퓨처 AI는 방금 말씀드려도 공정성, 보편성, 추적 가능성, 사용 가능성, 그다음에 견고성, 설명 가능성을 담고 있고 공정성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에서만 잘 되지 않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어떤 AI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뭐 여성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보편성 같은 경우는 일반화 가능성. 아까 얘기한 대로 A 병원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추적 가능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그 투명하게 이 감사라던가 아니면 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명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모델 카드라던가 모델 팩트 시트를 만드는 이유 역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요거는 요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사용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디플로이어블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견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똑같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에서는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견고성, 우리가 로버스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인풋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explainable AI, XAI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실제로 추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페어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페어니스를 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페어니스, 다이버시티, 뭐 unbiased, equity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페어니스의 형태로 코어 프린시플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traceable 역시 마찬가지로 traceable, 모니터링 아니면 어디팅 아까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한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AI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생애 주기라고 해서 AI 모델을 만들 때 단순하게 모델 개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델 개발에 있어서 그 앞쪽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 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델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AI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별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요소별로, 뭐 예를 요 R이 아까 뭐 reliable, F는 fairness에 대한 어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각각의 요소별로 어떤 이 검증 요소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그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Future AI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Coalition for Health AI라고 해서 미국에서 시작한 단체고요. 메이오 클리닉, 뭐 유메스 메디컬 스쿨, 존스 홉킨스 등과 같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은 의료 AI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지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차이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라던가 학교가 좀 주도로 하는 단체예요. 정부가 아니라 탑 다운이 아닌 바텀 업의 형태로 시작하는 단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여기서 나눠놨고요. 그래서 usefulness, fairness, safety, transparency, 뭐 security and privacy 요 다섯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이 AI assurance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 요소를 나눠놨고, AI 라이프 사이클 역시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 define problem plan, 두 번째는 design the AI system, 세 번째는 engine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여섯 가지 단계로 AI 라이프 사이클을 나눠놨고, 각각의 요소에서 이 AI 어슈런스적인 컴포넌트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해당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 워크샵 페이퍼라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샵 페이퍼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 라운드 테이블처럼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요소별로 첫 번째는 뭐 reliability, 두 번째 뭐 만났을 때는 transparency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좀 논의했던 사항들을 논의했고, 그때 나왔던 질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워크샵 페이퍼라는 거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블루프린트라는 것도 제안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치 그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요 차이에서 트랜스페런시적인 측면으로서 이 모델 카드를 좀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 모델 카드 같은 경우는
요 왼쪽은 차이에서 제안한 거고요. 오른쪽 두 개는 아까 잠깐 봤던 모델 팩트시트입니다.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제안한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약품을 사면은 약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여러 가지 뭐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AI에 대한 모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장짜리 페이퍼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모델 카드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모델 카드는 transparency, 투명성 혹은 정보 제공성에 대한 입장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델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차이에서 처음 제안한 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 구글에서 처음 제안한 어떤 개념인데 헬스케어에서 처음 이것을 접목시켜서 제안을 한 것이 차이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서머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쓰는지 이 AI 모델은 어떻게 썼는지 인텐디드 유즈는 무엇인지 아웃컴은 무엇인지 모델은 무엇인지 인풋 데이터 소스는 무엇이 이런 것들도 있고 키 매트릭으로서 뭐 이런 페어니스에 대한 어떤 내용은 무엇인지 세이프티에 대한 어떤 이슈는 없는지 그다음에 워닝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은 당연히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의료 분야라고 과기정통부에서 2023년도 7월에 요거를 어, 오픈을 했고요. 요거는 신뢰성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다양성이라고 하면 페어니스,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요 네 가지를 좀 메인 토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AI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라고 이야기를 해놨지만 계획 및 설계부터 운영 및 모니터링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우리가 신뢰성 확보 대상을 좀 정의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적인 측면, 모델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혹은 사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신뢰성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이런 큐브 형태의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런 체크리스트 yes, no, 뭐 NA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테스트 환경을 설계하였는가 요 3-1 뭐 요구사항 3 같은 경우는 요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은 안전성이라던가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yes, no를 바탕으로 뭐 안정성에 관련된 투명성에 관련된 뭐 점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총 15개 정도가 되고 생명 주기별로 그다음에 요구사항별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이것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T라고 해요. Certification of AI Trustworthy라는 것도 이 TT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그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AI 모델이 과연 신뢰 가능한가, 문제가 있나 없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그 검증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이 검증 단계에 대한 내용이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단계가 첫 번째는 문서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 15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큐멘테이션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 심사를 통해서 요 AI 모델이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바탕으로 심의 결과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심사 그다음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갱신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이 서리피케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려면 제가 밑에다가 이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놨는데 이 웹사이트 주소를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본인이 한번 AI 모델에 대한 어떤 그 자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요 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나면은 이런 결과 리포트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점수 체계를 바탕으로 계획 및 심사에서는 뭐 몇 점, 몇 점, 몇 점, 그 다음에 뭐 안정성 관련돼서는 몇 점, 페어니스 관련 몇 점 이런 식으로 이 신뢰성 검증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던 연구 중에 하나는 요 아까 이야기했던 차이와 우리나라에서 어떤 요 국내에서 만들었던 요 개발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AI 어슈런스적인 측면으로서 비교를 해보는 연구를 한번 수행을 해봤고 그래서 핵심 원칙이라던가 평가 방식, 특이점, 뭐 디멘전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 같은 경우는 모델 카드를 제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신뢰성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이 탑다운 형태가 아닌 바텀업의 형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것들을 뭐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게 적용하기 좀 어렵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지만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서 같은 경우는 방금 봤듯이 리포트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거는 사실은 과기정통부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게 탑다운 형태로 정부의 주도로 이걸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접근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량 평가가 대신 좀 부족하고 국제 트렌드의 반영이 좀 미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메이션 메디컬 스쿨 팀과 좀 같이 이런 논문을 써서 좀 연구를 수행을 해봤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트러스트워시 한국과 차이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라이프 사이클 커버리지라던가 에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차이에서는 모델 카드를 통한 어떤 트랜스페런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벨루에이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은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또 주안점은 어떻게 하면 AI 어슈런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브릭을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코어 프린시플에 대한 내용, AI 라이프 커버리지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제안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그, 뭐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고 계실 거니까 좀 중간중간 좀 힘들면은 좀 쉬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쭉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한림대학교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5가지에 대한 연구를 좀 메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7월 달에 AI Assurance Lab, 신뢰성 검증 랩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소를 했고요. 여기서는 리스크, 페어니스, 트랜스페런시, 에틱, 그리고 세이프티 총 5가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평가하는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2가지의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귀결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봤던 신뢰성 있는 이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쭉 저희가 좀 리뷰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은 문항들이 꽤 있다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은 충분히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사실은 굉장히 좀 훈련된 인력이다라는 어떤 정의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요게,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저희가 느껴서 저희가 좀 AI 어슈런스를 하는 연구자 4명을 좀 섭외를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쭉 보고 한번 리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항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하지만 어떤 것은 앰비규어스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희가 2명 이상 앰비규어스한 문항을 좀 앰비규어스하다라고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전체 100문항 중에 무려 45%에 해당하는 45문항이 이런 좀 스페시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저희가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논문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AI 리스크에 대한 내용 역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는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정량화할 수 있을까? 메저러블한 AI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가장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였습니다.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차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AI 모델에 대한 점수 체계를 리스크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AI 리스크에 대한 점수를 개별 위험에 대한 가능성과 그다음에 심각도, 얼마나 발생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과 그게 발생한다면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리스크 스코어를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 요 정의 같은 경우는 각 해당 전문가들이 요거들을 다 웨이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요 가이드라인과 이 매핑을 시킬 수 있을까를 해봤던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매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루브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의도 정함, 요구, 그다음에 행위, 대상, 생애 주기에 대한 점수를 바탕으로 각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매핑을 시켜서 가장 비슷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매핑을 시켰고, 예를 들면은, 아까 리스크 스코어가 나와 있던 요 문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 관련 설계, 개발 및 배포 활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조직의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차이에서는 뭐 이런 직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서 이런 매핑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차이에서 이런 문항에 대해서 yes, no를 가지고 no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컨선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리스크 스코어가 몇 점이 있을 텐데 그거에 해당하는 점수를 우리가 매겨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이만 이 가이드라인을 좀 매겨도 결국에는 다 이 평가를 한 이후에는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핑된 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세이프티라던가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의 매핑되는 어떤 문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차이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yes, no, yes, no를 해주고 나면은 결국 이 리스크 스코어가 쌓임으로 인해서 결국 몇 점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점수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트랜스페런시에 문제가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이 CDSS를 만들어서 현재 개발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페어니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좀 주안점으로 봤던 내용은 페어니스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이론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프랙티스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 세 가지를 어떻게 골랐냐면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신뢰 가능한 AI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한국에서 나온 국내 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페어니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 Trustworthy AI, 그다음에 RTAI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적으로 EU에서 나온 거고요. Assessment Risk for Trustworthy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합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이론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실무에 통합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넥스트 스텝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세 가지를 저희가 좀 통합을 했고 좀 중복되는 문항들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어디셔널 코어 퀘션을 저희가 좀 추가를 해서 총 47개 문항을 저희가 좀 선별을 했고요. 이 47개 문항 그리고 이 10개의 저희가 속성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요 10개 속성 같은 경우는 요건데요. 이 페어니스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페어니스에 대한 특징 중에 뭐 그룹 페어니스냐, 인디비주얼 레벨의 페어니스냐, 디스트리뷰션 레벨의 페어니스냐도 있고 그다음에 페어니스를 측정할 때에 대한 스테이지가 프리냐, 인이냐, 포스트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어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이렇게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3D에 대한 요 큐브 형태로 페어니스에 대한 이 특징을 좀 나눠 보았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DB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DB를 가지고 다차원적인 요소를 좀 만들어 보았고, 이 DB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페어니스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페어니스 매트릭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요 지금 나와 있는 parity based, performance based 이런 것들이 공정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매트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좀 하고자 했던 바는 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논문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가장 비슷한 아웃컴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아웃컴 레이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페어니스를 정의하는 프로텍티브 베리어블은 어떻게 되고 프로텍티브 베리어블은 뭐 성별이냐 레이스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예를 들면은 새로운 어떤 AI 모델을 만들 때 젠더 기반의 이머전시 디파트먼트에서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와 비슷한 이 페어니스는 어떻게 좀 처리를 했는가를 이디를 클릭하고 머신러닝 클릭하고 젠더를 클릭했을 때 요거 관련된 요 AI 그 논문들은 무엇이 있었고 여기서는 페어니스를 어떻게 미티게이션 했고 매트릭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만들고 공개하는 형태로 이것을 좀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체크리스트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매저러블하게 어세스먼트를 한다 하는가. 혹은 이 체크리스트를 지금 현재는 yes, no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요 리커트 스케일로 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혹은 모든 것들을 한 100문항이나 되다 보니까 모든 문항을 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requirement에 대한 질문과 옵셔널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것처럼 이 각각에 대한 이 AI 그 페어니스에 대한 요소를 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이 매트릭과 그다음에 여러분 R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C 바이어스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AI 모델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페어니스에 대한 어떤 이 그 매트릭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레벨의 페어니스도 저희가 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인디비주얼 레벨의 페어니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프로바빌리티를 구했을 때와 예를 들어서 젠더를 만약에 바꿨을 때 남자의 데이터였다면 여자로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여자를 바꾸고 나서 가장 그 데이터와 가까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바빌리티를 구해봤을 때의 디퍼런스가 굉장히 크다면 그거는 성별에 의해서 굉장히 이 위험도의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디비주얼 레벨의 페어니스를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해놨고 이 인디비주얼 레벨의 페어니스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어큐이티라던가 젠더 그 나이라던가 그런 요소들이 이 인디비주얼 레벨의 페어니스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는 것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까 그 매핑 작업이고요. 어,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트랜스페런시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좀 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AI나 머신러닝이 이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블랙박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모델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책임 소재가 어렵고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추적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transparency라던가 interpretable이라던가 explainable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진이 결과를 어떻게 하면은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규제기관 FDA 같은 경우에서도 좀 안전성이라던가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우리가 이런 transparency, explainable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헬스케어에서의 가장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CHO에서의 Chief Scientist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e need transparent information and policy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explainability라든가 transparency에 대한 것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transparency는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설명 가능성, 이해 가능성, 정보 제공성 이런 것들보다 가장 상위 개념이 투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21년도 FDA라든가 뭐 MHRA라고 뭐 Medicine and Health Product Regulatory Agency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나온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AI 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 아까 우리가 모델 카드라던가 팩트시트처럼 의도된 사용, 개발, 뭐 성능 그리고 뭐 가능한 로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투명성에 대한 다층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해석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 가능성, 세 번째는 정보 제공성, 네 번째는 감사 추적성에 대한 네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지금 이 강의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석 가능성과 정보 제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이다라고 해서 오토스코어라고 하는 알고리즘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토스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싱가포르에 연수를 갔을 때 요 리우난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털과 듀크 NUS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이름이고요. Machine Learning Based Automatic Clinical Score Generated and its Application to Mortality Prediction Using EHR이라고 해서 오토스코어라는 알고리즘을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리스크 스코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파 스코어라든가 뉴스 스코어, 케이타 스코어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서 이 환자는 지금 이런 것들은 몇 점이야, 몇 점이야라고 해주는 이 전통적인 리스크 스코어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컨센서스를 하는데 뭐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업데이트가 쉽지 않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반영한 어떤 리스크 스코어링이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뉴스 스코어나 뭐 뮤스 스코어가 됩니다. 뉴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New Early Warning Score라고 해서 환자가 만약에 왔을 때 예를 들면 SpO2가 만약에 91 이하다 그럼 3점을 해당을 해주고 레스피레이트가 만약에 9에서 11 이하다 그러면은 뭐 1점을 할당해주고 템퍼러처가 만약에 뭐 39도 1도 이상이 나오면 2점 이런 식으로 점수 체계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리스크를 스코어링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업데이트가 쉽지가 않고 컨센서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EMR이라고, EHR, EMR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혹은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같은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조건 모든 변수를 다 때려 넣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변수를 해당 이 환자를 평가할 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트한 변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선정함에 있어서 문헌 연구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엑스퍼트 간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 중요한 변수를 선정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방법론 기준으로도 뭐 통계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텝 와이즈, 포워드, 백워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큰 데이터일 때는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가 항상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블랙박스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 결국 해당 이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변수 선정에 대한 문제, 실제 활용에 대한 문제, 해석 가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스코어라고 하는 오토매틱 클리니컬 스코어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조금 기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Interpretable AI,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듈로서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모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한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 좀 요 논문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방법 중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여기서는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오토스코어를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변수가 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한 변수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처럼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 회귀 기반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등은
블랙박스가 아니라 화이트박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화이트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이 강점을 잘 모아놨다라고 생각이 들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듈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 피처 임포턴스를 우리가 일단 만드는 게 첫 번째 모듈입니다. 피처 임포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가 환자의 이 예측에 있어서 예후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가? 예를 들면은 특정한 변수를 한번 빼봤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가? 혹은 특정 변수에다가 노이즈를 넣어봤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 변수는 되게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기반으로 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게 모듈 1이 되겠고요. 모듈 2 같은 경우는 Variable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수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age와 같이 숫자형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별처럼 문자형, 카테고리컬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뉴메릭한 변수를 카테고리로 다 변경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에 대한 것을 보면 이렇게 쭉 숫자로 나와 있지만 이 블러드 프레셔를 우리가 이렇게 퀀타일로 나눠 보면은 0%는 최소값이고 100%는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크기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뭐 20%의 위치에 해당하는 111에 해당하는 숫자다. 80%의 위치에 해당하는 151에 대한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47부터 96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96부터 111 사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처럼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151과 176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카테고리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가 문자로 변경해주는 어떤 모듈을 여기서 모듈 2라고 해서 Variable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로지스틱 레구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 숫자형 변수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age에 대한 내용은 그냥 age 하나만 나오지만 예를 들면은 투여받은 약물 종류가 플라시보 A, B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인풋에 이 프로그래밍 상에 넣는 변수는 이렇게 생겼어도 실제 프로그래밍 상 안에 넣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약물 A, 약물 B라고 하는 형태로 플라시보는 00이라고 나오고 A는 10, B는 01 형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변수 혹은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스코어 뭐 데리베이션 앤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스모킹이라는 변수를 하나만 넣었지만 스모킹의 내용이 결국엔 스모킹 네버, 스모킹 스모커 두 가지로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약물 A, B처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코에피션트가 가장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마치 우리가 오즈 레이쇼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작은 코에피션트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값 대비 얼마나 큰 값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점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점수를 미리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ge를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이렇게 30 이하, 30에서 50, 50, 70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작은 이 코에피션트를 가진 게 여기서는 30이었던 겁니다. 30을 가지고 나누어졌을 때 30 대비 30에서 49는 코에피션트가 한 9배가 컸던 것이고 80 이상은 17배가 컸기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0점, 9점, 13점, 17점 이런 식으로 점수 체계를 할당을 해주고 그 말의 의미는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수행을 해주고 이 코에피션트 가장 작은 값 대비 얼마나 큰 이 코에피션트를 몇 배 가지고 있는가를 점수 체계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인터프리터블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변수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파르시모니어스한 플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르시모니어스는 탐욕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탐욕적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피처 랭킹을 기반으로 피처 임포턴스를 아까 모듈 1에서 구했는데요. 그 모듈 1에서 구했던 순서대로 이 원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임포턴스가 높았던 변수 하나만 넣었을 때 성능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E는 가장 높았던 변수 두 개만 넣었을 때, 세 개만 넣었을 때, 쭉쭉 넣어봤을 때 모든 변수 40개를 다 넣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14개만 넣어도 40개를 다 넣은 것만큼 성능이 나온다. 나머지는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다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14개에서 변수를 끊던가 혹은 여기 한 8개에서 변수를 끊는 형태로 변수를 선택하겠다라는 내용이 모델 셀렉션 혹은 파라미터 디터미네이션에 대한 내용으로서 모듈 4에 해당하는 변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7개를 만약에 선택을 딱 했다라고 하면은 7개에서 우리는 7개만 해도 전체 40개를 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7개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선정을 해주고 그 7개에 대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점수 체계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day, 7day, 30day라고 해서 2일 이내 사망하는가, 환자가 7일 이내 사망하는가, 32일 이내 사망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변수를 선택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아까 7개가 선택이 됐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수행을 해봤을 때의 점수가 이렇게 할당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신 데이터,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환자가 에이지가 75세고, 허트레이트가 98이고, RR이 15라면은, 에이지가 75세이기 때문에 13점을 할당을 해주고, 허트레이트가 98이기 때문에, 허트레이트 98이면은 6점을 할당, 이런 식으로, 1번 환자는 이런 식으로 30점에 해당하는 이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3번 환자 같은 경우는 85세이고 허트레이트가 115고 RR이 25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34점을 할당을 해줌으로 인해서 요 점수 체계를 바탕으로 사망을 하면 우리가 한번 좀 연관성을 봤을 때 굉장히 요 점수 체계와 그다음에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해줄 수가 있고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허트레이트가 115기 때문에 그래서 10점이라는 점수를 할당을 받았고 그다음에 RR이 25기 때문에 이 레스피레이트가 25라는 말에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7점의 점수를 할당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고 인터프리테이션이 된다. 블랙박스가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해석이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이것을 interpretable AI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에이지가 30세, 뭐 50세, 80세 이렇게 딱 10세 단위로 이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 나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요거를 나눴을 때는 베리어블 트랜스포메이션을 단순하게 그냥 이 퀀타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뭐 96, 111, 151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임상 현장에 맞게 요 10세 단위 혹은 5세 단위로 좀 파인 튜닝하는 형태가 요 모듈 5가 되는 거고 이 튜닝한 이후에 그것들이 얼마나 실제로 이 성능이 있는가를 이런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단계가 테스트 데이터 셋 가지고 하는 게 모듈 6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R 패키지 중에서 오토스코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도 잘 지금 퍼블리시 되고 정리가 깃허브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한번 좀 연구 논문을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R을 좀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한 2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면 이거 가지고 이런 스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는 그 베스 이스라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트레인 데이터 나누고 테스트 나눠가지고 해봤었고, 여러 가지 아까 해봤던 파르시모니어스 플러스를 해봤을 때는,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스텝 와이즈라고 하는 통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이라던가 라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는 뭐 22개, 17개가 선택이 됐지만 오토스코어에서는 9개에서 끊는다던가 뭐 12개에서 끊었을 때 이게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실제로 굉장히 좀 높은 사람들이 적고 낮은 사람들이 적고 벨 쉐입처럼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20점에서 50점 사이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진짜로 사망도 많이 했어? 봤더니 진짜로 점수가
크게 받은 사람들이 사망도 진짜로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만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이 22개 혹은 뭐 17개를 선택한 것보다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다음에 포인트 기반의 스코어를 인터프리터블리티하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거는 스케일러블 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응급실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해놨지만 다른 호화로도 혹은 다른 방법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도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수 선정은 파르시모니어스한 플랫을 기반으로 활용 가능성은 포인트 베이스드 인터프리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석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프리터블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스코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논문이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그 싱가포르 응급실에 자료를 기반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점수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잘 적용한다라는 것을 밝혔던 논문이고, 팽시에라고 하는 요 같이 제가 연구했던 그 연구자고, 그래서 요것들이 과연 한국에서도 잘 적용이 될까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리오난이나 팽시에 함께 좀 연구를 해봤더니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요 SERP라고 하는 요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제안했던 스코어 for Emergency Risk Prediction 스코어를 한번 적용을 잘 해봤더니 잘 되더라. 케이타스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더 높더라. 그리고 똑같은 N수의 사망을 디텍션 하는데 케이타스는 약 14만 건의 알람이 필요했는데 기계학습은 약 8만 건이 필요해서 약 40% 정도가 감소하더라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잘 동작을 하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증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파토스 자료라고 하는 기프트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는 Great for Interpretable Field Triage라고 해서 프리하스피탈 단계, 즉 앰뷸런스 단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우리가 인터프리터블 스코어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고, 이것은 2023년도에 란셋 리저널 헬스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응급실에서 하는 것처럼 앰뷸런스에서도 우리가 이니셜 어세스먼트를 바이탈 사인 같은 걸로 잴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에 해당하는 사망이라던가 ICU 어드미션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고, 여기서 활용했던 파토스 자료는 판 에이시안 트라우마 아웃컴 스터디라고 해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함께 모여서 이 레지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 레지스트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환자의 예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바이탈 사인이라던가 GCS 스코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 처치를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가 모탈리티에 대한 모탈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런 점수 체계를 쓰면 된다. 그 중에서도 GCS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SpO2가 큰 영향을 미친다. 허트레이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잘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컨벤셔널 스코어보다도 잘 쓰이고, 우리가 제안했던 모델들이 말레이시아나 타이완, 베트남 이런 데서도 잘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이 더 잘 쓰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거를 만드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실제 구급대원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앱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 뭐 의료진들 혹은 구급대원들이 쓸 수 있는 화면을 또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과에서도 그레이브스 눈병증에서 초기 안과 소견에 따라서 뭐 요것을 GO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점수 체계를 좀 만들기도 했고요. 신장내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장 기증 후 레날 아웃컴을 통한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멀티센터로 저희가 세 개 기관을 좀 모았고, 그때 당시에는 삼성서울병원, 그다음에 그 고대병원, 아주대병원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각각 모아서 이 각각의 환자별로 이 스코어를 이렇게 좀 저희가 좀 할당을 했고, 각각 병원별로도 잘 됐지만 다른 병원의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역시 마치 잘 된다. 그래서 인터 하스피털에 대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역시 이 인터프리터블 머신러닝 모델이 잘 만들어지고 검증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멀티 아웃컴, 바이너리 아웃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했던 것은 이 아웃컴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이 ASD라고 하는 이 자폐에 해당하는 아동 환자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런 뭐 상대적으로 좀 빠른,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느린 어떤 이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좀 구분하는 어떤 모델에 있어서도 이런 스코어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거들이 굉장히 좀 잘 성능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레그레션 기반의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인터랙션 텀을 어떻게 하면 좀 만들 수 있을까라던가, 그다음에 uncertainty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고려해서 배리어블 셀렉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약 400개 이상의 응급실 자료를 하나의 기관으로 지금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셔널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셔널 레벨의 스코어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프로스펙티브한 어떤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 트랜스페런스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이야기 말씀드릴 내용은 모델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카드 for transparency가 되고, 아까 이야기한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델 카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델 카드를 잘 좀 뜯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 모델에 대한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릴리즈 스테이지는 언제 됐고, 데이트는 언제 요게 나왔고, 버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intended use, primary 유저는 누구시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팝플레이션은 누구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 아주 좋은 한 장짜리 페이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FDA에서 이런 문서를 하나 있는데요. AI Enabled Device Software Function이라고 해서 이게 Right Information at the Right Time의 어떤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의 어떤 초안에서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자료의 일부로 이 모델 카드를 포함할 것을 권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템플릿과 예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좀 규제 기관에서도 이 트랜스페런시 그중에서도 이런 그 모델 정보 제공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는 이 차이와 그다음에 듀크 유니버시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차이점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했던 거는 이름은 One Model Card Does Not Fit All. 왜냐면은 이 구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차이에서 제공하는 모델 카드는 한 가지 포맷으로만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봤던 내용은 페이션용, 그다음에 클리니션용, 디벨로퍼용의 모델 카드가 따로 각각 있어야 하지 않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가장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별로 저희가 의료진, 개발자, 환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파악을 했고, 인사이트를 파악을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가 올라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용, 그다음에 의료진용, 개발자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가장 이 최상단에 올라와야 하는 내용, 그다음에 상단에 올라와야 하는 내용, 하단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은 개발자에 대한 모델 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펙이라든가 모델 아키텍처, 실행 환경, OS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의료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환자에게 쓸 때 환자의 설명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이 AI를 언제 누구에게 써야 하는가? 그다음에 환자의 경우에는 이 AI가 나한테 안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별로 피지션용, 그다음에 페이션용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각각의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그 특허로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요번 연도 11월 달에 에이미아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메디컬 인포메틱스 학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AI 어슈런스 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저희가 뭐
과제를 좀 작성을 한다던가 이럴 때도 우리가 AI 어슈런스적인 측면을 하나의 어떤 그 또 이 또 세부를 통해서 신뢰 가능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또 한 파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이게 거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AI by design, transparency by design과 같이 이런 by design이 붙은 어떤 이런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주 very beginning,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UMass 메디컬 스쿨 팀과 함께 제안했던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이 AI Assurance by Design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시작 단계부터 예를 들면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모델 타입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에 따라서 스테이크홀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각의 어슈런스적인 어떤 도메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뭐 디멘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은 요소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평가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넥스트 스텝으로는 어떤 리콰이먼트, 어떤 이 레코멘데이션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AI Assurance by Design이라는 개념을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로 AI 모델 개발뿐만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컨클루전으로는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제한이 많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정확한 모델이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검증에 대한 부분, 모델에 대한 개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내용이 앞으로의 좀 가능성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LLM의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LLM에 대한 내용은 또 AI 좀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LLM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좀 그 문제를 좀 파악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에임 오브 더 렉처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의료 인공지능에서 여러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어디가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다음에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아니면 BMJ 논문처럼 이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차이 가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뭐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뭐 인터프리테이션 아니면 뭐 정보 제공성, 모델 카드와 등과 같이 이런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한 반 정도 쭉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좀 그 메일 주소를 올려놨으니 요거를 보고 좀 질문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